안녕하세요. 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할 거냐면, 2023년 중등 특수 기출문제 해설이랑 예상 답안을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미리 양해를 선생님들한테 미리 양해를 좀 구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건 분석이 아니에요. 기출 분석은 저희가 강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기출 분석 강좌 때 5월, 6월, 7월 연도별 기출 분석 강좌를 할 때 그때 심도 깊게 분석해서 하고, 오늘은 왜 이게 답인지만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파고들고 이 문제가 어떻게 파생되고 어떻게 분석이 되고 어떻게 문제가 응용이 되고 변형이 될지는 선생님들한테 오늘은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그 점은 미리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면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입니다. 그리고 지원청의 센터랑 순회교사가 협의합니다. 순회교사가 협의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을 근거로 순서대로 답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 순회교육을 하는데 순회교사 이런 말을 합니다. 순회교육 수업 일수를 감축 승인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순회교육은 기본적으로 150일이 기준입니다. 그 150일을 줄여주세요. 140일, 130일로 줄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수업을 감축하는 이유가 뭐냐면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요.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법적 수업 일수인 150일을 다 못 채우니까 좀 130일, 140일, 120일 이렇게 줄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센터장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감축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회교사가 이제 감축 기준을 얘기합니다. 자, 순회교육을 받는 학생은 수업 일수가 150일이다. 이건 법적 수업 일수죠. 이건 채워야 됩니다. 그걸 학교장이 정하는데, 그런데 그 감축 기준이 첫 번째, 대상 학생의 상태,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상에 필요한 경우 지도 감독기관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승인을 받아서 며칠 이내로 줄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30일이죠. 30일 내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해설서 보십시오. 해설서 1쪽. 보시면, 제가 편찬한 교재, 허쌤 특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재 보면 44쪽에 있습니다. 44쪽에 시행령 제20조에 해당되는 순회교육 운영 등에 관련해서 두 번째 항목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순회교육의 수업 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 기준으로 해서 각급 학교장이 정한다. 그리고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상태와, 여기서 말한 상태는 건강 상태를 얘기했죠. 건강 상태.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지도 감독기관의 승인. 지도 감독기관은 여기는 특수교육지원센터죠. 그죠? 승인을 받아 30일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답이 30일입니다. 자, 이 조항에서 선생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순회교육의 법정 일수가 며칠입니까? 150일. 그걸 누가 정한다? 각급 학교장이 정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홍길동이라는 순회교육 대상자가 중학교에 소속이 돼 있으면 중학교 학교장이 정하는 거고,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고등학교에 소속돼 있으면 고등학교장이 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도 감독 기관의 승인을 받아 50일 범위 내에서 줄인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땡땡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니까 이 학생은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입니다. 교육지원청은 선생님 초등학교, 중학교 다루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안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안건은 중학교에 배치된 지체장애 학생이 교회에서 학교 밖입니다.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동아리 활동을 희망을 했습니다. 지체장애 학생이 휠체어를 타든 목발을 짚든 클러치를 짚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학생이 바깥에서, 학교 밖에서 활동하는 동아리에 들어가겠다고 신청을 하고 희망을 했는데 안전을 이유로 활동에서 배제되었다. 누가 배제했죠? 중학교 장이 배제했습니다. 그 위에 중학교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중학교. 중학교 장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차별금지죠. 차별금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차별금지? 수업, 학생자치, 그 밖에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를 배제시킨 차별금지죠. 그랬더니 센터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내외 활동에서 차별로 볼 수 있군요. 맞죠? 아까 말한 거 수업이나 학생자치 활동, 그 밖에 교내 활동에 대해서 안 된다. 교회 동아리 활동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중학교 교장이 그 밖에 교내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가 맞죠. 자, 그렇게 차별 금지니까 일단은 그 두 번째 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차별금지 조항에 따라서 해당 학교에 안내하고, 이거는 차별금지를 위반한 겁니다 라고 안내하고, 보호자에게는 학교의 조치에 대해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무엇을 할 수 있다?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중학교 교장이 내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심사해 주세요. 이게 제대로 된 교장의 명인지 아니면 잘못된 교장의 명인지 확인해 주세요 해서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또 해설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한번 심사 청구입니다. 이것도 제가 만든 허쌤 특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재 56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법입니다. 법 36조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 청구 제1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호는 네 가지인가, 다음 각호는 쭉쭉쭉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장이나 교육감이나 각급 학교의 장, 여기서는 중학교의 장이죠. 의 조치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해당하는 시군구 특수교육위원회 또는 시도 특수교육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이 심사 청구입니다. 지금 이 친구는 중학교니까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다가 심사 청구를 한 거고, 만약에 이 친구가 고등학생이면 시도 특수교육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번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 A의 행동을 위해 특수교사와 통합학급 교사가 나눈 대화입니다. 자, 기억에 해당하는 전략 명칭 이해죠. 명칭을 쓰고 가로 안에 니은을 여기 있는 겁니다. 니은. 그럼 일단은 선생님 끊어버리십시오. 끊고 그 다음 문제 푸는 겁니다. 자, 이거 푸실 때 문제 다 읽지 말고 해당하는 문제만 딱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것부터 먼저 찾고 풀고 나서 그 다음 들어갑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뭡니까? 기억에 해당하는 전략 보겠습니다. 학생 A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관심을 얻기 위해 선생님 관심 얻기. 그럼 얘는 문제 행동의 기능이 뭡니까? 관심, 획득 기능이죠. 문제 행동의 기능은 획득 기능이죠. 선생님의 관심 얻기니까. 관심을 얻기 위해서 무슨 행동한다? 책상을 긁는 행동을 자주 한다.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특수교사가. 문제 행동과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행동, 문제 행동과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 선생님이 관심을 주세요. 얘가 강아지죠. 그죠? 관심을 주고 강하는 방법을, 관심을 주며 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문제 행동과 양립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 하라고 그러죠. 그 행동이 뭡니까? 상반 행동입니다. 상반 행동을 하면 강화를 주세요. 상반 행동 차별 강화죠. 자, 해설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관련된 내용은 허쌤의 특수 기본 교재 2권입니다. 기본 교재 2권의 212쪽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상반행동 차별 강화에서 상반행동이란 문제행동과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제행동과 동시에 문제행동과 양립할 수 없지만 양립할 수 없는 그 행동은 무슨 행동이어야 된다? 바람직한 행동이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강화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실 돌아다니는 문제행동을 보인다면 의자에 앉아있는 행동이 바람직한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붙을 수 있죠. 교실을 돌아다니는 행동과 그냥 서 있는 행동도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 서 있는 행동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앉아있는 행동. 그리고 필기하는 동안 필기하는 행동이랑 연필을 던지는 행동. 애가 막 연필을 던져.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필기하기 해. 그럼 필기하는 행동은 바람직한 행동이니까. 바람직한 행동에만 어떻게 한다? 강화를 주는 거. 상반행동 차별 강화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학생 A가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두고 있는 행동을 할 때마다 관심을 주며 강하면 되나요? 어때요?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두고 있는 행동, 책상 긁는 행동이랑 양립할 수 없는 상반되는 행동. 그런데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두는 행동은 바람직한 행동. 그래서 그럴 때만 관심을 주며 뭐뭐 할 때마다 관심을 주며 강화한다. 할 때마다 차별을 줘서 강화한다. 상반행동 차별 강화하는 거죠. 그랬더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처음에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는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두고 있는 행동을 할 때마다 강화할 수 있어요. 할 때마다 강화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두고 있는 행동이 충분히 증가했을 때 점차 간헐적으로 강화 계획을 세우세요. 근데 간헐적으로 강화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기준으로 세울 겁니까? 라고 들여다봤더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학생 A가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두고 있는 행동을 처음 했을 때 교사는 강화합니다. 이유, 평균 5분이라는 거는 필요 없어요. 평균이 중요합니다. 평균 5분이 지난 후, 자,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두고 있는 행동을 처음 했을 때, 평균이 지나고 났을 때, 처음 바람직한 행동이 나타났을 때 강화하세요. 이건 뭐다? 평균이니까 변동. 근데 5분 간격이라고 했으니까, 고정적인 간격이니까, 변동 간격 강하게. 해설서 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기본교재 2권 19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변동 간격 강화 계획은 정해진 평균 시간 간격을 기준으로 강화가 주어진다. 자, 강화를 받을 시기가 고정적이지 않다. 평균 5분이면 4분에도 줄 수 있고요. 3분에도 줄 수 있고요. 6분에도 줄 수 있고요. 7분에도 줄 수 있어요. 왜? 평균 5분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동 입장에서 언제 받을지 모르죠. 그래서 강화받을 시기가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학생은 언제 강화를 받을지 예측할 수가 없다. 자, 또 변동간격 강화 계획은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시간이 경과한 후 첫 번째 발생하는 긍정적인 행동에 강화를 준다. 평균 5분이 지난 다음 나타나는 첫 번째 바람직한 행동, 첫 번째 상반 행동이 나타날 때 강화를 준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타났잖아요. 여기 처음 했을 때 준다. 자, 그래서 2번까지 봤습니다. 이거 선생님 지문 선생님들 꼭 기출문제 보실 때는요, 지문을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문 안에 정의가 들어가 있고 개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문제로 변형이 될지 떡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청각장애 학생 A가 청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자, 밑줄 친 기억의 종류와 가로 안에 니은. 자, 일단은 우리는 밑줄 친 기억의 종류만 보면 되죠.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잖아요. 항상 선생님들한테 이건 하나의 요령이고 팁입니다. 문제를 푸실 때는 문제를 다 보지 마요. 여기서 딱 끊기잖아.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 그럼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 먼저 잡고,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를 먼저 선생님들이 작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걸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좀 올리겠습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 자, 기억이 어딨나 봤더니 여기 있네. 그러면 이건 넘어가도 되겠죠? 바로 가면 되겠습니다. 나눗셈을 가르치는데 나눗셈의 포함재 그리고 뭐를 얘기하네? 자, 이거를 선생님이 공부하실 때 이렇게 공부하셨으면 바로 그냥 안에 내용 볼 필요도 없이 나눗셈은 등분제와 포함제로 이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등분제와 포함제로. 자, 잠시만요. 아이고야, 우리가 왜 4번을 하고 있었죠?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저건데 3번인데 그죠? 다시 갑니다. 자, 밑줄 친 기억의 종류. 여기서 끊고 종류를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왜 이랬을까요? 자, 3번 다시 갑니다. 3번은 밑줄 친 기억의 종류니까 보겠습니다. 기억이 뭐? 검사음입니다. 검사음의 종류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것들을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먼저 학생 A의 엄마가 청력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면서 학생 A가 일상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듣기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일상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듣기 수준을 알 수 있다 하였다. 얘는 그러면요, 선생님, 수능 청력검사 결과가 아니에요. 수능 청력검사 결과가 아니라 엄청치 역치, 어음명료도 이쪽 계열의 검사 결과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검사일까요? 했더니 어음명료도 검사입니다 라고 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야 되죠. 이제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어음명료도 검사는 일상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듣기 수준이구나 라고. 자, 그래서 그 다음 가장 듣기 편안한 소리 강도로 제시된 말소리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는지 측정하는 검사이다. 어음명도도 검사는 가장 듣기 편안한 소리 강도로 제시된 말소리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는지를 측정하는 검사이다. 그러면 이 부분이 선생님 뭐가 됩니까? 어음명도도 검사의 개념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검사음이 들릴 때마다 소리 내어 따라 말하기. 그러면 어음명도 검사는 어떻게 검사한다? 1. 소리 내어 따라 말한다. 2. 소리 나는 대로 종이에 쓴다. 어음명도 검사 방법은 두 가지구나. 지금 이 지문상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따라 말하거나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되는구나. 자, 그러면 그 해당하는 검사음이 뭘까? 해당하는 검사음이요. 일상생활에서의 듣기니까. 얘는 답을 보겠습니다, 선생님. 해설서 보시면 단음절어입니다. 단음절어. 한 개짜리 음절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제 교재 기본 이론 교재 3권입니다. 3권에 227쪽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음, 청치, 역치 검사는 이음절어, 어음, 청치, 역치 검사란 이음절어를 50% 인지할 수 있는 최소 어음 강도, 즉 민감성을 측정하는 반면에 어음명료도 검사는 단음절어, 한 개짜리 음절어를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그 정확도를 평가한다. 그러면 기억은 단음절어가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니은에 해당하는 음의 강도의 범위를 쓰라고 했습니다. 음의 강도의 범위. 그러면 선생님들이 청력도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보면 오른쪽이요. 밑에 가로선은 뭡니까? 주파수. 세로선은 뭡니까? 0dB부터 좀 쭉쭉쭉 내려가서 90dB, 100dB까지 내려가죠. 0부터 90. 이렇게. 청력도를 보시면, 여기다 쓸까요, 선생님? 청력도를 보시면, 밑에는 헤르츠. 그죠? 세로는 0dB부터 쭉쭉쭉쭉쭉 내려오죠. 이게 청력도죠. 그러면 음의 강도의 범위를 쓰라고 했으니까 이 범위를 쓰면 되겠죠.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 중략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말소리를 사용해서 우리 여기로 바로 갈까요? 자, 특수교사 6개의 말소리 이, 우, 와, 시, 스, 무. 얘는 링의 6개음이죠. 링의 6개음이죠. 자, 얘는 일반적으로 약 250에서 8000Hz 사이 주파수 돼요. 그러면 얘는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네모치게 하겠습니다. 요게 바나나 스피치면 여기가 250Hz에서 끝이 어디다? 8000Hz라는 거죠. 그죠? 주파수 대역이고, 그리고 그냥 음의 강도는 세로선은 얼마에서 얼마다? 30에서 60입니다. 얘는 30dB에서 60dB입니다. 그래서 답은 30에서 60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온 김에 안에 있는 이 지문 한번 보십시오. 자, 말소리를 사용하는 검사 중에서 모든 말소리 검사를 하는 대신에 6개의 말소리만 가지고 주파수 대역의 청능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다? 링의 6개음 검사다. 그러면 링의 6개음 검사는 모든 말소리를 한다? 아니다. 대표적인 말소리가 뭐다? 이, 우, 와, 시, 스, 무다. 여기까지만 선생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잘못 봤던 4번 보겠습니다. 해설 볼까요? 해설서. 자, 이것도 제 기본 교재 3권 229쪽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6개음 검사는 바나나 스피치에 근거하여 모든 말소리를 검사하는 대신에 6개의 말소리만 가지고 주파수 대역의 청취 능력을 알 수 있는 검사이다. 주파수 분포는 여기는 200이라 되는데 200이니까 250에서 오타입니다. 고쳐주십시오. 250입니다. 250에서 8000Hz고 음의 강도는 30dB에서 60dB이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입니다. 바나나 스피치 선생님 일부러 이쁘게 그릴 필요 없어요. 그냥 바나나 스피치 선생님 네모나게 그리십시오. 네모나게 그리는 선생님들 편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250에서 8000Hz고 음의 강도는 30dB에서 60dB이죠. 그리고 나온 김에 여기에 시옷 발음, 그리고 여기에 무 발음이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봅니다. 자, 특수교사 A가 사칙 연산을 지도하기 위해서 메모한 내용의 일부분이다. 자, DRAW 전략 단계와 활동 내용이다. 가의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 기억이면 이해죠, 예.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은 용어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끊어버리십시오. 뒤에 거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DRAW 전략입니다. DRAW 전략이 우리 해설 이쪽 보십시오. 먼저 그거 먼저 보고 갑니다. 니은에 해당되는 거. DRAW 전략이 뭐냐면요. 단순 계산을 돕기 위한 전략입니다. 단순 계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단순 계산을 돕기 위한 전략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가의 가로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까 요거 봤죠? 먼저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나눗셈이 등분제와 포함제, 등분제와 포함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선생님이 아셨던 분은 그냥 문제 읽지도 않고 바로 그냥 답 적으시면 됐죠. 그죠? 일단 보겠습니다. 나왔으니까. 자, 포함제는 뭐다? 사과 15개를 한 사람에게 3개씩 나누어 주면 몇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15 나누기 3은 5명씩 간다는 거죠. 자, 사탕 8개를 한 번에 2개씩 먹으려면 몇 번을 먹을 수 있습니까? 요 개념이 포함제입니다. 자, 등분제 볼까요? 사과 15개를 3명에게 똑같이 나눠줄 때 한 사람이 몇 개를 가지게 됩니까? 풍선 6개를 2명이 똑같이 나눠 가지면 한 사람이 몇 개를 가지게 됩니까? 이게 등분제죠. 자, 포함제와 등분제는 선생님 여기 나와 있는 예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개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뭐 해야 된다? 나의 가로 안에 있는 니은에 해당하는 단계를 쓰세요. 그러면 DRAW 단계를 쓰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선생님들이 자, 제 수강생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수업을 듣는 선생님들은 이 문제를 푸실 때 이 단계가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했지만 시험 보는 당일날 생각 안 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따라갔대. 자, 먼저 DRAW가 뭔지는 아는데 단계가 생각이 안 나서 가만히 봤더니 재밌는 걸 발견했대. 7 곱하기 4는 네모네 라는 수식이요, 수식. 수식이 등장했네. 자, 그 다음에 계산 기호를 확인하라네. 단계에서 계산 기호. 계산 기호면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확인하라 그러겠네. 계산 기호. 그래서 확인했어. 곱하기네. 그러면 얘는 곱셈이네, 곱셈. 그걸 확인했어. 자, 그 다음에 모르겠어. 가만히 봤더니 문제를 푸는데 봤더니 뭐다? 계산식을 통해 답을 구하거나 그림을 활용해 답을 구한다. 계산식을 풀래. 문제를 풀래. 그 다음에 답을 쓰래. 그러면 요 사이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처음에는 수식 세우기라고 생각했는데 수식이 있네. 그러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된다?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이 R을 이렇게 유추한 겁니다. 읽다. 여기를 R을 여기다 쓸까요? 이 R을 읽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풀기를 A, 쓰기 write, 읽고 풀고 쓰기 했더니 그러면 얘는 문제 풀기겠네. 문제 읽기겠네 라고 유추를 했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험을 볼 때 분명히 봤던 거예요. 읽었던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문제 지문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따져가면서 거꾸로 선생님 유추해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해설서. 자, 얘는 저기 보충 자료에서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자, DRAW 계산 전략은 뭐다? 단순 계산을 돕기 위한 학습 전략이다. 그래서 1단계 계산 기호를 확인한다. 2단계 문제를 읽는다. 3단계 답을 구한다. 4단계 답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면 쉽게 풀 수 있고 몰라도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지문을 살펴보면 좀 답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가는 학생의 특성입니다. 자, 이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문제를 푸실 때 학생 특성 나오죠. 그러면 학생 특성을 먼저 파악을 하세요. 학생 특성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꼭입니다. 자, 학생 특성 먼저 파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지 않아도 돼요. 학생 특성이 나오면 그 학생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자, 먼저 봤더니 자, 일상생활 중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대. 갑자기 손목을 꺾으면서 앞뒤로 빠르게 파닥거린다. 이런 거겠죠. 이런 거. 그죠? 이런 거겠죠. 그러면 운동이죠, 운동. 손목이니까 운동이죠. 운동. 반복적이니까 상동동.
상동행동 한다고 보셔도 돼요. 어쨌거나 운동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다른 소리, 헛기침, 끙끙하지 않음이에요. 않음. 소리에는 없어. 음성은 없어. 운동만 있어. 근데 얘가 언제부터? 초등학교 입학 이후. 초등학교 입학 이후입니다. 그럼 우리는 중등이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이 중학교 1학년이라고만 생각해도 초등학교 입학 이후니까 최소한 1년 이상 했네. 그죠? 1년 이상 했네. 아니, 초등학교 입학 이후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6년일 거 아니에요. 중학교 올라왔으니까 아무리 못해도 5년, 6년은 했단 얘기지. 그러면 이것만 보고도 운동 틱을 1년 이상 했네? 그러면 이 친구는 뭐라고 볼 수 있다? 만성운동 틱, 지속성 운동 틱이겠네 라고 일단 잡아놓는 겁니다. 여기 만성운동 틱. 선생님, 만성 음성 아니에요? 아이, 소리 안 낸다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쌤들 문제 푸실 때 그냥 읽지 말고 밑줄을 좀 그어 주십시오. 읽으시면서. 학생 A의 특성. 일상생활에 자기와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을 보인다. 갑자기 손목을 꺾는다. 근데 소리는 내지 않는다. 초등학교 입학 이후니까 1년 이상이네. 그리고 약물을 복용하거나 다른 질병이 없다. 그러면 소리 없다. 질병 없다. 행동, 운동만 보인다. 그래서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이후니까 1년 이상이네. 만성운동 틱이네. 라고 선생님 유추할 수가 있죠. 시험 그러니까 항상요. 문제 읽으실 때 밑줄 그으십시오. 중요한 키워드들 다 밑줄 그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 뭡니까? 나는 학생에 대한 관찰 기록 자료고 다는 부분 간격이다. 자, 가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학생의 관찰 기록표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1번에 대한 해설서 먼저 보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얘도 제 기본 교재, 허쌤 특수 기본 교재 2권 446쪽에 있습니다. 자, 먼저 만성 운동 틱 또는 만성 음성 틱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거는 DSM-5에 있는 정의입니다. 한 가지 또는 다수의 운동 틱 또는 음성 틱이 장애의 경과 중 일부 기간 동안 존재하지만 운동 틱과 음성 틱은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운동 틱만 나타나든지 음성 틱만 나타나든지 그게 어떻게 나타난다? 1년 이상 처음 틱이 처음 틱이 나타난 시점부터 1년 이상 지속된다. 음성 틱만 1년 이상 지속된다. 만성 운동 틱만 운동 틱만 1년 이상 지속된다. 음성 틱만 1년 이상 지속된다. 그리고 얘는 다른 의학적인 생리적인 거랑 의학적인 상태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리는 안 나타나고 음성은 안 나타나고 운동만 나타났으니까 만성 운동 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행동 관찰 기록을 봤더니 목표 행동이 저렇고 관찰 기록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에 대해서 봅니다. 전체 간격 기록법과 부분 간격 기록법으로 했네. 자, 그러면 한 번만 체크합니다. 전체 간격 기록법은 색깔을 달리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 간격 기록법은 파란색, 그리고 부분 간격은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간격 1 나타났네요. 3 나타났네요. 7 나타났네요. 얘는 아니죠. 그럼 부분 간격 봅시다. 부분 간격 1 나타났네요. 2 나타났네요. 3 나타났네요. 4 나타났네요. 5 나타났네요. 6 나타났네. 7 나타났네. 8 나타났네. 9 부분 간격이니까 나타나고 10 나타나고 11 12 우와, 부분 간격은 얼마예요? 얼마큼 나타났어요? 100% 나타났네. 전체 간격은 12개 중에서 3개니까 그죠? 25%죠. 전체 간격은 하나, 둘, 셋, 25%죠.
12개 중에 3칸이니까. 그래서 밑에 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 간격을 사용했을 때 행동 발생 비율은 20%고 부분 간격을 했을 때는 행동 발생 비율이 100%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네. 보겠습니다. 기억에 관련된 문제가 뭔지 보겠습니다. 자, 나의 기억에서 사용한 2가지 기록법의 특성을 순서대로 서술한다. 특성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뭐에 맞춰서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되게 중요하죠. 실제 행동 발생과 기록의 정확성 측면에서 실제 행동 발생과 기록의 정확성 측면에서 그럼 볼까요? 맞추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부분 간격, 전체 간격은 다 해야지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도 나타났잖아요. 문제 행동이. 손목 꺾는 행동 나타났잖아요. 여기도 나타난 건 맞잖아요. 단지 이 간격 전체에 안 나타났을 뿐이지. 자, 그러면 어떤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전체 간격은 뭔지 모르지만 실제 나타난 것보다 적게 표기가 되네. 부분 간격은 뭔지 모르겠지만 실제 나타난 것보다 많이 나타난 듯하게 보이네.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이것만 봐도. 자, 해설서 바로 가겠습니다. 해설서 보시면 자, 전체 기억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고 하면 실제 행동 발생과 실제 행동 발생과 기록의 정확성 가지고 비교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그 측면에서.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간격 기록법은 뭔가 나타났는데 안 나타난 것 같아. 부분 간격 기록법은 좀 안 나타난 것 같은데도 많이 나타난 것처럼 보여.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한쪽은 전체 간격은 뭔가 가소 측정이 된 듯한 느낌이 들고 부분 간격은 뭔가 많이 과대 측정된 느낌이 들죠. 그래서 답을 이렇게 구성합니다. 전체 간격 기록법을 사용할 경우 과소 측정의 가능성이 있고 부분 간격 기록법을 사용할 경우 과대 측정의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데 얘를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그 발생률, 행동 발생 비율로 포함하면 전체 간격 기록법을 사용한 경우 간격 퍼센트는 25%로 가소 측정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고 부분 간격 기록법을 사용한 경우 간격 퍼센트는 100%로 과대 측정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요. 쓸 수 있죠. 자, 얘는 제 교재 2권 306쪽에 있습니다. 그대로 똑같은 내용이라서 선생님 여기다가 해설 밑에는 안 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봅니다. 자, 다해 가정이 필요한 이유 한 가지 있어요. 다해 가정 보겠습니다. 다를 봤더니 관찰자 A, 관찰자 B 몇 명, 관찰자가 몇 명, 2명. 관찰자가 2명이네. 2명이서 가만히 봤더니 행동 발생이 하면 플러스, 행동 발생을 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근데 두 사람을 비교를 했더니 이렇게 나오죠. 예. 행동 발생이 일치했죠. 행동 발생 일치했죠. 행동 발생 일치.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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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치. 행동 발생이 일치한 거. 그러니까 관찰한 게 일치한 거. 관찰이 일치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일치한 게 10개. 근데 불일치한 거는 1개, 2개, 2개. 불일치한 거는 2개. 그러면 총 12개 분의 관찰 일치 10개 해서 83.33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저렇게 두 사람이서 행동에 관련돼서 발생 일치도를 볼까? 왜일까? 그 이유를 쓰라는 거죠. 관찰자 간의 신뢰도잖아요. 두 사람이 사니까 신뢰도, 관찰자 간 신뢰도죠. 그거 보겠습니다. 해설서 보십시오. 다에 해당하는 거.
두 관찰자의 행동 발생에 대한 발생 일치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관찰자 간 신뢰도 혹은 관찰자 간의 일치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두 사람이 관찰하는 이유는 뭐다? 두 관찰자의 행동 발생에 대한 발생 일치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 해야 된다? 아니, 두 사람이 해야 된다. 해설 보겠습니다. 얘도 제 기본교재 2권 310쪽과 313쪽에 따로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관찰과 측정의 일치도는 같은 것을 측정할 때 일관되게 같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밑에 거, 발생 일치도는 두 관찰자가 행동의 발생에 대해 서로 일치하는 시간 간격의 수를 행동 발생에 대해 일치하는 시간의 간격의 수와 일치하지 않은 시간 간격의 수를 합한 후 나눈 것이다. 그리고 곱하기 100이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관찰자 간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 선생님, 교육과정 문제인데 이제는 선생님들이 꼭 그러니까 이제는 선생님들이 공부 방법을 좀 바꾸셔야 될 게 뭐냐면 특히 교육과정 관련해서 특수교육 교과정, 그러니까 총론뿐만 아니라 선생님 안에 있는 기본교육과정 전부 다요. 공부할 때 이제는 더 이상 가로넣기 안 나옵니다. 교육과정 뭐 문장 적어놓고 구멍 뚫어놓고 거기 쓰세요. 안 나옵니다. 두 번째, 이제는 학교 상황을 설정해놓고 그 상황에 맞게끔 해당하는 문장을 쓰세요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건 다 문장 쓰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무조건 선생님 통으로 안개한다, 가로놓기를 한다, 그거는 이제는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전에는 먹혔어요. 이전에는 훌륭한 방법이고 먹혔고 괜찮은 방법이지만 이제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 봅시다. 어떤 교육과정의 내용이 학교 상황을 드러내게끔 만들었는지. 자, 보겠습니다. 특수학교, 중학교입니다. 특수학교입니다. 특수학교. 중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급입니다. 학급. 과정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특수학교의 학급입니다. 가만히 봤더니 교과입니다. 교과. 교과에서 어떻게 됐어요? 시수가 어떻게 됐어요? 442가 238, 442가 238 됐잖아요. 그럼 시수가 어떻게 됐어요? 시수를 어떻게 했다? 감축한 거잖아요. 감축한 겁니다. 그 감축한 시수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보냈네. 408이 816이 됐네. 자, 선생님들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수를 증감한다, 시수를 감축한다. 증감한다는 교과군에서 교과군으로 시수를 주는 거예요. 감축한다는 교과군에서 창체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 특수학교를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50% 이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 이런 말이잖아요. 감축당한 교과는 어떻게 하라라고 말이 나오죠. 자, 이제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선생님 단반에 봐도 50%짜리네라고 선생님들 감이 오십니까? 그럼 내용을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 50% 맞는지. 교육과정 편성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네. 자,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니 국어, 사회, 교과를 기준으로 해서 시수를 46% 줄였네. 아니, 46% 줄였으면 50%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기준이 50%지. 자, 한번 봅시다, 선생님. 우리 시수 줄이는 거 50%짜리와 30%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50%짜리, 30%짜리. 물론 공동교육과정에서는 20%짜리도 있습니다. 그럼 이 20%짜리까지 같이 봅시다. 시수를 줄이는데 자, 50%짜리가 있고 30%짜리가 있고 20%짜리가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몇 프로 줄였어요?
46% 감축이잖아요. 46% 감축. 그럼 46%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50%짜리잖아. 50%짜리에다 기준 맞추면 되죠. 그럼 우리 학교에 있는 거, 우리 총론에 있는 50%짜리 뭡니까? 중도중복장애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서는 50% 감축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아까 위에 조건 나왔지 않습니까? 특수학교, 학급. 그리고 50%가 중도중복장애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자, 특수교사 이런 말 합니다. 교육과정 편성 근거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과 결정에 주체에 있는 학교장은 일단 니은 문제 봅시다. 나왔으니까 니은의 자문을 받아. 그 니은의 자문이 누굽니까? 학교 교육과정 운영위원회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그 내용을 교육과정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반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해설 먼저 보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자, 얘는요, 이제 교재를 다시, 교육과정 교재를 선생님 제가 다시 지금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출간될 예정인데 그 내용에 보면 페이지 28쪽입니다. 페이지 28쪽. 지금 교육과정 책을 새로 손을 보고 있어요. 그 자료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손을 받던 그러니까 손을 받는 걸 책으로 안 하고 프린트물로 했어요. 그 프린트물에 보면 특강 자료라 해가지고 28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교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입니다. 선생님들, 그러니까 학교와 관련된 위원회 중에서는 두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학교교육과정운영위원회와 좀 이따 나올 거 학업성적위원회. 요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학교교육과정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과 의사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입니다. 자문의 역할. 요거 나왔던 겁니다. 기출입니다. 요 문장 그대로 기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요, 기출 문제예요. 자, 단 통합교육을 이루는 학교의 경우에는 특수교사가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자, 그럼 2번은 해결했고, 그러면 우리 교육과정 편성 근거와 관련된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가에 제시된 교육과정 편성 가에 제시된 정보를 활용해서 가에 제시된 정보는 50%, 46% 줄인 거, 그러니까 특수학교라는 조건, 그리고 중도 46% 줄였으니까 50%짜리 줄인 거잖아요. 50%짜리 줄였다면 특수학교고 중도중복장애로 구성된 학급을 운영하는 거고, 그리고 50%라고 돼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를 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해설서 맨 위에죠. 3쪽의 맨 위에. 기억.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포함된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교과군별 50% 내에서 시수를 감축해서 어디로 편성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자, 얘도 선생님 제 교육과정 4월 달에 출간 예정입니다. 요거 수업했던 자료는 9쪽입니다. 교재도 9쪽이에요. 나올 교재도. 보시면 하 해가지고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포함되는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해당 학급 학생의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편성 운영할 수 있다. 1.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할 수 있다. 교과에서 빼서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넘기니까 감축입니다. 근데 이때 감축할 경우 해당 교과, 감축을 당하는 교과는 어떻게 합니까?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된다. 자, 그게 밑에 니을 문제와 이어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문제 계속 읽습니다. 자, 국어와 사회교과의 내용을 어떻게 재구성하나요? 요거 나왔죠, 아까. 아까 감축당한 교과는 재구성해야 됩니다라고 했죠. 자, 재구성하는 방법을 봤더니 교육시스템이 이렇게 말합니다. 국어와 사회교과는 해당 교과 내용 중 쉬운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교육 내용을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보호자 스스로 결정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2. 잘못 이해했군요. 1, 2 잘못 이해했군요. 그러면 몇 개가 1과 2 두 개를 잘못 이해했네. 그러면 답은 몇 개를 써야 되겠다? 니을과 같이 말한 이유 두 가지를 쓰세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끊어지는 거잖아요.
내용에 관련된 것과 결정에 관련된 거 이 두 가지. 이게 이제 답을 쓰라는 거죠. 자, 답 보겠습니다. 자, 이유 첫 번째. 쟤는 교육과정 내용입니다. 학생의 수행 수준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에 관련된 겁니다. 관련 생활 영역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고 그 영역과 내용은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를 반영해서 학교가 정해야 합니다. 자, 해설서 보겠습니다. 해설서 보면 얘도 교육과정 9쪽에 있습니다. 자, 교과의 내용을 대신해서 관련 생활 기능 영역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쉬운 영역이 아니고 어떤 영역이다? 쉬운 영역이 아니고 어떤 영역이다? 관련 생활 기능 영역으로 편성한다. 그리고 그 영역과 내용은 누가 결정한다? 학교가 결정한다. 자,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를 반영해서 학교가 결정한다. 그러면 문제 좀 이제 해결이 되셨나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자, 가는 학생의 특성입니다. 그럼 학생 특성 먼저 보라 그랬죠. 학생 특성을 갑니다. A, 지적 장애와 저시력이 있습니다. 지적 장애와 저시력인 중복을 가졌습니다. 이 친구 중복 장애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목표를 세워본 경험이 부족하고 교사나 부모의 도움을 받아 과제를 수행한다. 도움을 받아 과제를 수행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돼 있죠. 학생 B는 보겠습니다. 지적 장애입니다. 자, 역량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된 실패의 경험이 누적되어 학습 동기가 낮다. 반복된 실패의 경험이 누적. 아, 그러면 뭘 얘기하나요? 선생님들 공부하신 것 중에서. 학습된 무기력이죠. 이 친구는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자, 그리고 나는 수업 계획을 위한 교사의 메모고 다는 자기결정 교사학습 모델입니다. 자기결정이 죄송합니다. 다는 자기결정 교사학습 모델, 자기결정과 관련된 모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좀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선생님들 많이 까다로워 하셨습니다. 먼저 자기결정 학습 모델을 적용하는데 얘는 뭘로 한다? 학생의 질문으로 합니다. 학생이 스스로 질문을 던져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조절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학생의 질문으로 자기조절 상관없습니다. 자기조절적 문제 해결. 자기조정 문제 해결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자기결정 학습 모델의 키워드는 학생의 질문을 던져서 내 스스로가 조정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일단 해설서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학습된 무기력 한 거. 학습된 무기력은 기본 교재 2권에 있습니다. 43쪽. 자, 학습된 무기력 개념 잘 잡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먼저 해설서 보시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 아예 포기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과제나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없다고 믿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학습된 무기력 아이들에게 쉬운 과제를 주거나 단계로 쪼개서 더 세분화된 단계를 쪼개서 과제를 주면 그 친구들 과제를 해결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 한다고요. 학습된 무기력 애들은 아무리 쉬운 문제를 줘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성공의 경험을 심어줘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학습된 무기력 아동에게 과제를 가지고 중재하세요 라고 했을 때 1. 쉬운 과제를 제공한다. 맞다 틀리다? 틀렸다. 어떻게 해야 된다? 성공의 경험을 가지게 하게끔
성공의 경험을 느끼게 하게끔 쉬운 과제를 제공한다. 그러면 맞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은 무조건 성공의 경험이랑 같이 가야 돼요. 자, 그리고 니은 자기조절적 문제 해결. 우리 다 니은 두 번째 거. 답이 자기조절적 문제 해결, 자기조절적 문제 해결인데 얘도 제 책 기본이론 교재 2권에 63쪽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해설 보시면 자기결정의 구성 요소들을 가르치기 위한 전략이나 교육 과정들이 교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자기조절적, 자기조정적 문제 해결 과정과 학생 주도의 학습을 강조하는 모델이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결정 교사학습 모델 이해하셨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디귿입니다. 자, 문제 옆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디귿 문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에 제시된 학생 특성을 고려해서 학생 특성 어땠어요 아까? 지적장애가 있고 볼까요 선생님? 봐 여기 있잖아요. 지적장애. 지적장애가 있고 또 뭡니까? 저시력이 있잖아. 학생 특성은 지적장애와 저시력이 있죠. 그러면 지적장애와 저시력을 고려했을 때 이 디귿입니다. 이 디귿에 적용된 보편적 학습석의 뭡니까? 지침입니다. 지침. 선생님 이것 때문에 선생님들 많이 틀리신 분 많았어요. 보편적 학습석의 원리를 쓰신 분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를 읽어볼 때는 항상 이렇게 밑줄을 그으시라고. 보편적 학습 설계까지만 보고 아싸라고 쓰는 순간에 틀려요. 뭐다? 지침을 쓸 것. 이렇게 밑줄 그으십시오. 그러면 디귿에 해당되는 지침 가만히 보겠습니다. 자, 자기결정 교사학습 모델에서 학생이 사용할 질문 제시 방법을 학생 A에게 맞게 제공하려고 한다. 근데 이 친구는 지적장애와 저시력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시각정보의 대안을 제공하였다. 자, 쟤는 지침입니다. 어디에 해당됩니까? 인지 방법의 다양한 선택 제공입니다. 해설서 보겠습니다. 제 기본 교재 3권입니다. 3권에 277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지 방법의 다양한 선택 제공은 뭐다? 정보의 제시 방식을 학습자에게 맞게 설정하는 방법 제공하기, 그리고 청각 정보의 대안 제공하기, 시각 정보의 대안 제공하기. 얘가 만약에 선생님 문제가 시각이 안 나오고 청각이 나왔어도 선생님 답이 뭐가 됩니까? 인지 방법의 다양한 선택 제공이 되겠죠. 그죠? 요거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무슨 부담감을 안게 되었습니까? 아이고야, 보편적 학습 설계 제 지침까지 외워야 되네. 그죠? 우리는 그런 부담을 지금 안아버렸습니다. 세 번째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자, SDLMI 3단계를 학생 A에게 적용한 교사 목표 일부입니다 하면서 학생 질문 11번입니다, 선생님. 이것도요, 외웠으면 쉬운 문제인데, 못 외웠어도 선생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생님들이 긴장하지 않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문제를 좀 넓게, 지문을 좀 넓게 읽으셨으면 답을 유추해서 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말입니다. 자, 우리가 학생 질문 11개, 12개를 어떻게 다 외웁니까? 자, 일단 봤더니, 내가 모르는 것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해서 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목표를 재평가한다. 밑줄. 자, 그랬더니 학생은 어떻게 한다? 목표를 재평가했다. 자, 재평가했더니 또 이렇게 교사가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이렇게 줍니다. 학생 스스로 목표 변경 여부에 대해 지원한다. 목표 변경 여부에 대해 결정하도록 지원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학생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 안 바꿀래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 했어. 변경을 지원했는데 얘는 안 하겠다고 한 거잖아. 재평가, 변경, 유지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교사는 또 자, 유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계획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거죠. 적절한지 확인. 그랬더니 학생이 그 계획을 확인한 결과 부적절합니다 라고 했어. 부적절합니다 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 여기서 목표 변경 언급했잖아.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요? 부적절하다고 했으니 목표 변경, 목표 수정, 뭐 재설정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되죠. 그죠? 니을. 해설서 보겠습니다. 자, 니을은 해설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필요하면 실행 계획을 바꾸도록 돕는다. 필요하다면 활동 계획을 바꾸도록 돕는다. 이전에 수립했던 목표와 행동 계획을 수정하도록 지원한다. 그러니까 목표 변경, 수정, 행동 계획, 목표란다. 잠깐만요. 목표가 아니라 행동 계획이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 계획의 적절성을 받고 행동 계획이 부적절하다고 했으니 행동 계획 변경이나 수정이라는 관점에서 선생님 서술해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문제는 자요, 다 외우면 좋아요. 근데 우리 다 못 외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하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눈에 보인다. 대신에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넓게 본다. 넓게 봤더니 목표를 재평가하겠대. 그랬더니 애가 재평가를 지도했는데 그 목표 변경 여부에 대해서 하려고 했더니 나 목표 안 바꿀래요. 그냥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 원래 계획대로 갈래요. 그래서 원래 하려는 유지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계획이 적절한지 확인했더니 학생이 뭐라고 한다? 행동계획은 부적절해요. 목표는 유지를 하는데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행동계획이 부적절해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주면 돼? 행동계획 바꿔주면 되지. 이렇게 흘러가듯이 가면 선생님 답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그러면 우리 8번 한 번 더,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 봤더니 학생 A의 5조음 목록이고 가는 5조 목록이고 나는 학생 A를 위한 조음 의문 중지의 계획이다. 먼저 보겠습니다. 5조 목록. 그러니까 정조음이 아니죠. 잘못 발음하는 겁니다. 얘 봤더니 기본적으로 피읍 그리고 티귿 키읔 얘를 뭘로 발음한다? 비읍 그리고 디귿 그리고 기역. 혹시 이거 이거 선생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사소리 된소리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그러면 얘들은 거센소리에 해당하죠. 얘들은 예사소리에 해당하죠. 또 이런 말도 하죠. 평음, 경음, 격음. 그러면 얘는 격음에 해당되고 얘는 평음에 해당되죠. 또 하나 더. 긴장음, 기식음. 기식음 혹은요 유기음. 기식음, 유기음은 같은 말이죠. 그러면 얘는 지금 기식음이고 얘는 지금 예사소리죠. 그러면 기식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식음이 벗어났죠. 기식음이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탈기식음화라고 하죠. 지금 이 친구한테서 나타나는 의문 현상은, 의문 변동은 탈기식음화가 되겠죠. 해설서 보겠습니다. 자, 기본이론 교재 1권의 44쪽에 있습니다.
탈기시금화는 아이고 오타입니다. 탈기시금화는 기시금인 프, 트, 크, 츠가 상실되는 겁니다. 기식성이 상실되는 겁니다. 탈기시금화는 기식성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상이 책상, 파도가 바도가 되는 게 탈기시금화입니다. 기식음이 상실되는 것이 탈기식음화라고 해서 답은 탈기식음화가 답이 되겠죠. 보겠습니다. 자, 학생 A를 위한 좋은 문문 중재를 봤더니 중재 방법이 변별자질 접근법이네. 우와. 변별자질 접근법이 나오면 선생님 항상 따라다니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따라다니는 개념. 변별자질 접근법과 항상 따라다니는 개념이 뭐냐면 최소 잠깐만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노란색이 잘 안 보인다 했는데 자요 다시요. 변별자질 접근법이 등장하면 항상 같이 가야 될 개념이 최소 대립쌍입니다. 반드시 같이 떠올려야 됩니다. 자, 중재 초점을 봤더니 오류 패턴을 찾아서 교정하면 동일한 자질을 가진 다른 음소들의 오류가 동시에 개선된다. 그러면 얘는 변별자질 접근법의 개념이면서 동시에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선생님? 좋은 문장의 중재 방법은 크게 전통적 치료 기법과 언어 인지적 접근법이 있다. 언어 인지적 접근법 안에는 변별자질 접근법과 의문변동 접근법이 있다. 그러면 얘요, 중재 초점은 변별자질 접근법의 개념이면서 정의이면서 동시에 뭐가 되냐면 전통적 치료기법과 차이점이 되죠. 그죠? 여기까지 잡아야 됩니다. 꼭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질요, 자질. 이 자질, 이 비읍으로만 따져볼게요. 비읍으로만 따지면 부프프는 뭡니까? 파열음이죠, 파열음. 파열음이죠. 그럼 파열음은 무슨 자질을 가지고 있다? 마이너스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마찰음은 무슨 자질을 가지고 있다? 플러스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자질을 가지고 선생님 교정한다는 거죠. 자, 중재다드는 부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볼게요, 선생님.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불하고 풀하고 비교했죠. 자, 변별자질 접근법은 항상 최소 대립성이랑 같이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비읍, 피읍, 하나의 음소, 하나의 말소리만 교체해도, 하나의 말소리, 하나의 음소만 교체해도 그 뜻이 달라지는 단어의 쌍, 최소 대립쌍이죠. 최소 대립쌍 등장했잖아요. 이거 자체가 지금 최소 대립쌍이잖아, 얘가 최소 대립쌍이잖아요. 그죠? 자, 이제 중재 단계 들어갑니다. 중재 단계 봤더니 변별 훈련, 전이 훈련 이렇게 됐네. 선생님들이 변별자질 접근법을 그대로 단계를 외우셨으면 저기는 확인이야, 확인 하고 바로 쓸 수 있죠. 확인. 근데 확인이 안 떠올라도 선생님 내용을 보십시오. 학생에게 불과 풀 사진을 보여주면서 학생이 단어를 아는지 알아본다. 단어를 아는지 알아본다와 동의로 확인한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 확인을 유치해도 된다고요. 자, 제 수강 선생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그러니까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외워요. 암기는 되게 중요합니다. 외워야 돼요. 근데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외웠으면 만약에 시험을 볼 때 생각이 안 나더라도 주변에 써 있는 그런 지문의 내용을 가지고 답을 끌어낼 수 있게끔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이 수업에서 이 시험에서 또 목표가 들어갔고요. 확인을 모르겠어.
외우면 단계별로 외우면 다 좋은데 확인이 생각이 안 나. 근데 내용을 봤더니 단어를 아는지 알아본대. 알아본다는 확인한다잖아. 그럼 하나서 확인 적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죠. 자, 변별. 자, 저 변별에서 잘 봐야 됩니다. 이 변별. 교사가 불풀 발음하면 학생이 해당 사진을 가리킨다. 얘가 뭡니까? 얘가 변별에서 여기서 최소 대립상이 등장한 거죠. 최소 대립상이 등장한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마지막까지 갑니다. 자, 변별자식 접근법은 반드시 단어만 합니까? 아니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 문장까지 가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작성 방법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되냐면 가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대치 의문 변동의 오류 유형. 대치 의문 변동의 오류 형태 쓰세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거 탈기시그마 쓰면 되고, 나의 가로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 얘가 뭡니까? 불풀 가지고 하는 거 해당하는 용어, 최소 대립상, 그리고 그 의미 쓰세요. 그 의미가 하나의 말소리만 달라져도 그 의미가 구분되는 단어의 쌍 쓰시면 되죠. 그리고 나의 가로 안에 니은의 명칭 확인 쓰면 되죠. 해설서 보겠습니다. 탈기시그마는 설명드렸고, 자, 기억, 용어는 최소 대립상, 의미는 최소 대립상은 하나의 말소리만 달라서 그 의미가 구분되는 단어의 쌍을 의미한다. 자, 얘도 제 기본 이론 교재 1권에 13쪽과 46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아이고야, 사용으로 좀 고쳐주십시오. 제가 오탁 수정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최소 대립상을 사용하여 한 가지 변별 자질만 다른 음소의 짝을 이용하여 아동이 습득하지 못한 새로운 변별 자질을 지도한다. 요거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별 접근법의 단계에서 확인, 얘는 기본 교재 1권의 46쪽에 있습니다. 변별 자질 접근의 단계, 확인, 변별, 훈련, 전이 훈련. 근데 최소 대립상은 어느 단계에서 사용한다? 변별 단계에서 사용한다. 자, 잊지 말고 선생님 정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변별자식 접근 선생님, 변별자식 접근법은 어렵게 나오려면 얼마든지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개념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가는 중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 정보이다. 학생이 정보가 뜨면 바로 그 학생의 특성부터 보라 그랬죠. 보겠습니다. 학생 A, 시각장애입니다. 활발하고 도전정신이 강하고 그분들과의 관계가 원만합니다. 근데 시각장애인데 저시력인지 아니면 전맹인지 모르겠어요. 알 수 없잖아요. 지금 이것만 가지고. 저시력인지 전맹인지. 그죠? 자, 두 번째, 지체장애입니다. 지체장애 학생인데 뭘로 이동한다? 휠체어로 이동한다. 근데 자신감은 부족하지만 그 마음은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싶어 한다. 수업 계획을 짰습니다. 수업 계획을 봤더니, 자, 체육입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운동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이 T볼은 체육에서 어느 영역이다? 경쟁 영역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T볼은요, 이거예요. 막대기 같은 거 세워놓고, 그 위에다 공 올려놓고, 내가 배트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학습은 어떻게 했냐고 봤더니, 영상을 시청하고, 그리고 전략을 짜라. 그리고 준비는 T볼 경기 영상, 또 시각장애 학생이 있으니까 시각장애 학생을 위해서 화면 해설을 포함했다. 화면 해설을 포함했다. 그리고 규칙과 기술을 학습했다. 사전에 그렇게 했고, 본 수업에서는 어떻게 했다? 자, 팀별 역할 및 전략을 토론하고 그 다음에 경기합니다. 역할 나누고 전략을 토론하고 경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시각장애 학생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경기장을 변형시켰죠. 변형 경기장을 조성했다. 그리고 시각장애 학생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다?
당연히 T볼이니까 T볼 공이랑 배트는 당연히 나가죠. 근데 뭐가 들어왔다? 탬버린이 들어왔다. 탬버린의 역할은 뭐다? 소리를 내는 거다. 시각장애 학생이 있으니까 소리로 타격할 수 있는 시점을 알려주겠네.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저시력으로 가야 된다? 맹으로 빼야 된다. 맹으로 빼는 게 더 합리적이죠. 저시력인데 뭐 탬버린 해서 해도 돼요. 근데 굳이 소리로 타격 시점을 알려준다라고 친다면 선생님, 저시력보다는 우리는 문제풀이에서는 좀 극단적으로 가면 되잖아요. 맹으로 빼는 게 낫죠. 그러면 이 친구는 뭔지 모르겠지만 T볼을 할 때 뭔가 물리적 환경이 바뀌어야 돼. 일반 애들하고 동일하면 안 되겠죠. 일반 애들은 공 올려놓고 자기가 보고 적절하게 타격을 하는데 배트로 공을 치지만 시각장애 학생은 그걸 판단하지 못하니 누가 판단해준다? 뒤에서 누군가가 탬버린을 흔들어준다. 그러면 그 소리에 맞춰서 타격하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쨌거나 저쨌거나 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물리적 환경이 선생님 재구성돼야 되죠. 물리적 환경이 물리적 환경이 다시 이 친구한테 맞게끔 그죠? 바뀌어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환경이 수정이 돼야 된다고요. 자, 특수교사와 체육교사의 대화. 선생님은 전통적인 수업이나 혼합 수업과 달리 가정에서 사전 학습을 하고 학교에 와서 심도 있게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 학습 방법을 활용하네요. 자, 이거 잘 봐요. 아까 선생님 우리 사전 학습에서 뭐 했어요?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사전 학습 있잖아. 본 수업 하기 전에 사전 학습 있잖아요. 그죠? 이 사전 학습이 있는 게 이유가 뭘까? 무슨 방법을 쓸까? 사전 학습 시킬 수 있는 우리 교수 학습 모형이 뭘까? 거꾸로 학습, 플립드 러닝. 이미 여기서 플립드 러닝을 언급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대화에서 좀 더 살펴보면 체육교사 또 그런 말 합니다. 네, 사전학습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사전학습을 통해서 개념을 충분히 습득함으로써 본 수업에서는 토론이나 활동 수행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학생이 사전학습을 수행하지 않으면 본 수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준비가 많이 필요해요. 이 니은이 뭘 얘기한다? 거꾸로 학습, 플립드 러닝이라고, 플립드 러닝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이 파트는 선생님 특수교육에서 찾아보시 말고 선생님들 교육학 논술 공부하실 때 교육학에 관련된 부분에서 선생님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봅니다. 중략 있고, 그러면 니은의 교수방법 명칭 썼고, 자, 다의 디귿에 해당하는, 일단 그럼 디귿에 해당하는 거에 나왔으니까 밑에 거 읽어봅시다. 자, 학생 A는 시각이고 학생 B는 지체입니다. 학생 A와 B가 체육 수업을 원활하게 참여하기 위해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까요? 자, 그랬더니 팀의 감독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학생 B는 적절하죠. 학생 B는 감독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다 보이니까. 근데 지금 시각장애인한테 감독 역할을 주면 좀 애매하죠. 판정에 시비가 생기겠죠. 또, 자, 경기 시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이동을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휠체어. 그죠? 휠체어 타는 학생한테는 이게 좋죠. 자, 그리고 타격 동작을 가르칠 때 다른 학생보다 과제를 더욱 세분화하거나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보겠습니다. 밑에 작성 방법 디귿. 디귿에 해당하는 교수적 수정의 유형을 쓰세요. 교수적 수정의 유형입니다. 교수적 급파의 유형, 교수적 수정의 유형. 그런데 봤더니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것을 더 세분화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했어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교수적 수정을 한다 그러면 얘는 교수 활동 수정에 해당되죠. 자, 그런데 얘는 또 어디에 들어갑니까? 교수 방법의 수정이죠. 자, 이럴 때는 선생님, 교수 방법의 수정이라고 써도 크게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출제 교수님들이 교수 활동의 수정을 정확하게 원했다면 교수적 수정 유형 중에서 교수적 수정의 유형이라고 하지 않고 교수 방법의 수정 유형 중에서 쓰세요라고 하면 교수 활동의 수정이라고 써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더 큰 범위에서 교수적 수정의 유형을 쓰세요라고 했으니 교수 방법의 수정을 쓴다고요. 우리 교수 방법의 수정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세 가지잖아요. 교수 활동의 수정, 교수 전략의 수정, 교수 자료의 수정, 이렇게 쓰잖아.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학생 A를 수업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학생 A입니다. A. 누구예요? 시각. 얘를 위해서 어떻게 해라? 물리적 환경을 수정해라. 그런데 뭐가 들어가야 된다? 밑줄 친 기억을 활용해라. 밑줄 친 기억이 뭡니까? 티볼 공, 배트, 탬버린. 얘가 핵심이죠. 탬버린은 소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소리가 들어가게끔 선생님들이 만들어야 돼요. 해설서 바로 봅시다. 자, 디귿입니다. 물리적 환경의 수정이네. 소리로 알아야 되니까 소음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소음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이 된 조용하게 할 수 있는 체육관에서 한다. 실내 체육관에서 한다. 하나. 두 번째. 만약에 운동장에서 하면 대체적으로 이런 이거 지금 티볼 경쟁 게임이잖아요. 경쟁 활동이잖아요.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양 팀 간에 응원이 있겠네. 그러면 시각장애 학생이 타격을 할 때는 응원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불필요한 소음을 조정해야 된다. 불필요한 소음을 제거해야 된다. 두 가지 관점이 나오죠. 소음이 배제될 수 있는 실내 체육관에서 하든지 아니면 야외 운동장에서 할 때는 불필요한 소음을 제거한다. 라고 선생님들 답안에다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물리적 환경 수정에 의해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실내 체육관에서 탬버린 소리가 들리면 티볼 공으로 배트를 타격할 수 있게 한다. 반드시 답 쓸 때 세 가지 용어 들어가야 돼요. 탬버린, 티볼 공, 배트. 자, 두 번째, 탬버린 소리에 맞추어 티볼 공을 배트로 타격할 수 있도록 응원 등 경기장 주변에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이해 가셨나요? 자, 얘는 제 기본 교재 2권에 108쪽과 110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 방법의 수정은 주요 과제를 작은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는 교수 활동. 아까 약간 나눴잖아요. 세분화시켜주세요, 구체화시켜주세요.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교수 활동의 수정. 그리고 교육공학이나 보조공학이나 혹은 행동수정 등 전략을 수정하는 교수 전략 수정. 그리고 수업 자료를 간단하게 수정하는 교수 자료의 수정이 포함된다. 그리고 밑에 물리적 환경의 수정의 예로는 불필요한 소음을 줄여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생긴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더 자세한 내용은 학년도 시작 후 2주 이내로 구성. 학년 시작 2주 이내. 학년 시작 2주 이내 구성. 하는 팀이 뭡니까? 그리고 또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보호자, 특수교사, 담임, 진로 담당 등등등이 참여한다. 보호자, 특수교사, 담임 하는 구성원이 있다. 얘 두 가지 하는 거는 개별화 교육지원팀이죠. 그죠? 개별화 교육지원팀밖에 없잖아요. 해설서 볼까요, 선생님? 개별화 교육지원팀. 자, 얘는
제가 작년에 만든 특수교육법 교재에 있습니다. 38쪽에. 선생님들 특수교육법 선생님, 잠깐 얘기하는 건데, 특수교육법을 나중에 몰아서 하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30분씩이라도 괜찮으니까 매일매일 꾸준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꼭입니다, 꼭. 매일매일 꾸준하게 보셔야지 안 잊어버려요. 자, 22조 개별화 교육계획의 제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뭘 구성한다? 개별화 교육 지원팀을 구성한다. 언제? 학기 시작 후 2주 이내로. 자, 이것도 잘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장애 특성에 따라서 물리적 환경 수정하는 것들 꼭 한 번씩 선생님들이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자, 10번 갑니다. 자, 시각장애 학생의 시력이다. 먼저 보겠습니다. 학생의 시력. 학생 A, 자한 LP, 우한 30cm FC. FC면 저거잖아요. 손가락이잖아. 손가락 3개. 저기 수동이잖아요. 수동. 지수. 그죠? 손가락 셀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30cm FC면 뭐예요? 30cm 앞에서 30cm 거리 앞에서 손가락 세는 게 보인다 이거죠. 근데 얘는 오른쪽 눈은 손가락 세기가 보이는 거고 왼쪽 눈은 뭐 거의 안 보이는, 빛만 보인다고 봐야 되고, 학생 B는 30cm 앞에서 HM이 뭐예요? 손 흔드는 거. 수동. 이게 수동이죠. 자, 학생 C는, 얘도 FC네. 얘는 근데 50cm 있어. 그러면 학생 C와 학생 A를 비교하면 누가 더 눈이 좋은 거예요? 학생 C가 좋은 거지. 50cm에서 보이는 애하고 30cm까지 와서 보이는 애 중에 누가 더 눈이 좋아요? 50cm가 눈이 더 좋죠. 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옆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작성 방법. 얘를 바탕으로 학생의 시력을 바탕으로 학생 A와 학생 C의 시력 차이를 우세한 기준으로 서술하시오. 자, 그래서 해설 보겠습니다. 자, 학생 A는 오른쪽 눈으로 50cm 앞에 있는 손가락 수를 셀 수 있고, 학생 A는 오른쪽 눈으로 30cm 앞에 있는 손가락 수를 셀 수 있다. 자, 이 내용도 제 기본 교재 3권 94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각의 기능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광각은 암실에서 강선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지수는 자기 앞 1m 전방에서 손가락 수를 셀 수 있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각과 지수만 넣습니다. 다른 거는 안 넣습니다. 자, 그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학생에게 제공한 피드백 해가지고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러므로 해서 약어 들어왔죠. 학생 B가 저게 들어왔네. 영어 대문자 들어왔고, 소화액, 그리고 잘 이해, 있군요 하고 느낌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돼 있죠. 나의 밑줄친 기억을 약자로 표기할 때, 얘죠, 얘. 그러므로 얘를 약자로 표기할 때 저명의 번호를 읽기 순서대로 쓰세요. 일단 여기서 끊어요. 그러면 그러므로는 저명으로 표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이죠. 1.26점이죠. 해서 보십시오. 자, 얘도 기본교재 3권의 174쪽입니다. 뭐 다음에 단어들은 약자로 적어낸다라고 해서 쭉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는 1.26점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기억에서 비읍 중 점자가 틀린 것 한 가지를 찾아서 저명의 번호를 읽기 기준수대로 바르게 고치세요. 니은에서 비읍 중 잘못된 거.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죠, 여기. 기억. 그러므로 기억은 어차피 문제니까 빠져 있어요. 문제로 냈잖아요. 1, 2, 6점. 그리고 니은 소화액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 뭐라 카노? 영어 B. 앞에 있는 6점은 저거잖아요. 대문자. 저거. 로마자 여는 점. 그죠? 그냥 대문자. 대문자는 1점, 그리고 2, 3점. 1점, 뭐라 카노? 6점, 1, 2점. 맞고, 디귿은 소화액. 맞고, 니을 잘 맞고, 미음 it이요. it군 아니에요. it 맞고, 비읍 얘는 틀렸죠. 잘못됐죠. 해설서 보십시오. 문장 부호의 느낌표는 2, 5, 6점이죠. 아이고야, 뭐야. 235점이죠.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얘도 제 교재에 177쪽이 있습니다. 문장부호에 관련된 거 있습니다. 문장부호에 관련돼서 선생님 준비하셔야 됩니다. 쉼표, 특히 쉼표 같은 거요. 숫자에서 단위를 나타낼 때랑 달라져요. 우리가 쓰고 있는 쉼표랑 숫자에서 단위를 나타낼 때랑 나타날 때 쉼표는 서로 저명이 다르다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문제가 뭐냐면 문제 보고 가겠습니다. 자, 시옷에 해당하는 명칭을 쓰세요. 근데 특수교육과정 총론의 근거에서 쓰세요. 입니다. 시옷은 특수교육과정 총론의 근거에서. 자, 보겠습니다. 지난 과학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점자로 조용히 참고했어요. 그러면서 자, 학부모가 학생 B가 시력이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걷다가 자주 다치고 점자 정보 달막이 사용도 서툰데 점자 외 다른 영역을 더 지도해 줄 수 있나요? 점자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도 지도해 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네, 우리 학교에서는 시각장애 학생의 재활을 위해서 확대중심 교육과정. 얘는 시각장애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확대중심 교육과정. 얘를 바탕으로 뭐합니까? 보행, 일상생활, 대인관계, 기능시각, 보조공학 등으로 구성된 무엇을 어디다 편성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 장애적 체험활동에 편성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청각장애에서는 농인의 생활과 문화와 같은 문화를 창의적 체험활동에 편성 운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뭡니까? 제가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입니다. 교육과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해설서 일단 보겠습니다. 제 기본규제 3권에 나와 있습니다. 얘는 기본규제 3권에 있는 걸로 가져왔습니다. 확대중심 교육과정, 확대핵심 교육과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2015 개정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은 확대중심 교육과정의 영역 중에서 보행, 일상생활, 대인관계, 기능시각, 보조공학 이런 것들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보완할 수 있는 영역으로 시각장애인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내용을 구성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제가 여기까지만 말하고 할게요. 이거 얼마든지 선생님 엄청나게 굉장한 선생님 떡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요. 하나만 말해보겠습니다. 보행, 일상생활, 대인관계, 기능지각, 보조공학 얘를 법 관점에서는 특수교육법 관점에서는 걔들을 퉁쳐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관련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런 것들은 지금 어디다가 어느 교육과정에다 편성 운영했습니까? 어느 교육과정? 편성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뭡니까? 창의적 체험활동이죠. 자, 그럼 하나만 더. 선생님들이 이제 유추해야 돼요. 그러면 얘들은 어디다가 편성 운영해야 됩니까? 특수교육부에서 관련 서비스의 내용들은 교육과정에 편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아니,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학교에서 수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다 편성할 건데요? 어느 교육과정에다 편성할 건데요? 여기다 편성한다고요. 여기까지 가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 굉장한 떡밥이 숨겨져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체장애 특수학교입니다. 지체입니다. 항상 문제 읽을 때 선생님 밑줄 쳐야 됩니다. 꼭이요. 특수교사와 지원 인력이 나눈 대화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자, 학생의 특성을 좀 올려서 보겠습니다. 학생의 특성을 봤더니 학생 A는 2분 척추네. 2분 척추인데 신경계 일부가 도출됐네. 신경계 일부가 도출되고 또 무슨 말이 나오나? 뇌수종이 나오네. 신경계 일부 도출. 그러면 이분 척추 유형 중에서 신경계 일부가 도출된 거는 척추 수막류밖에 없잖아요. 척수 수막류. 이 친구는 이 척수 수막류죠. 그리고 봐요 또 하지마비. 척수 수막류는 하지마비 나오지. 왜? 척추에서 돌출된 게 신경을 누른 신경 밑으로 있는 거는 다 마비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마비가 맞지. 자, 두 번째 B, 대뇌피질 손상입니다. 대뇌피질 손상인데 비대칭성, 긴장성, 목반사가 남아있고, 당연히 비대칭성, 긴장성, 목반사니까 뭐다? 경직형 내성마비지. 그죠? 얘는 뭡니까? 목을 위아래입니까? 좌우입니까? 목이 좌우죠. 자, 또 똑같이 대뇌피질인데 이 친구는 대칭성, 긴장성, 목반사네. B는 비대칭이고 C는 대칭성이네. 그리고 또 아이고야 전신팔자까지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야. 그리고 경직합니다. 그럼 얘는 목은 어떻게 됩니까? 앞뒤인데 얘는 신전과 굴곡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저렇게 잡아 놓으시면 되죠. 자, 그리고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학생들 특성 잡았죠? 보면 자, 지원 인력과의 대화입니다. 자, 선생님 B와 C는 원시 반사가 있습니다. 원시 반사가 뭐가 있었죠? 대칭성, B는 비대칭성, 긴장성, 못반사. 학생 C는 대칭성, 긴장성, 못반사가 있죠. 어떻게 지원하면 될까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학생 B와 C가 휠체어를 타고 있네 또. 휠체어를 탈 때 뭘 조심해야 된다? 머리의 움직임을 조심해야 된다. 자, 머리를 움직이지 않도록 팔과 다리의 신전과 굴곡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자, 학생 B는 뭐였습니까? 비대칭성이죠. 근데 어느 쪽 방향? 왼쪽 방향에 팔과 다리가 신전되고 반대편은 팔과 다리가 굴곡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목을 어디로 돌린 겁니까? 목을 지금 어디로 돌렸어요? 목을 왼쪽으로 돌린 거죠. 목을 왼쪽으로 돌린 거죠. 그러면 학생 C는 양팔은 신전되고 양다리는 굴곡됩니다. 양팔은 뻗고 다리는 구부러지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한 거예요? 목을 어떻게 했어요? 뒤로 젖혔죠. 목을 뒤로 젖히거나 아니면 뒤로 신전이 된 거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저기 해당되는 문제. 아까 기억에 해당되는 척추수막류 얘기했고, 그리고 니은에 해당, 요거 아니지. 요거, 왜 이럽니까? 자, 밑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각 학생의 특성에 따라 척추수막류 썼고, 이분 척추의 유형을 썼고, 자,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에 근거해서 니은과 기억, 학생의 특성이죠. 학생의 특성에 근거해서 니을과 미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써라. 자, 그러면 니을은 목을 왼쪽으로 돌리면 이라고 해야 되죠. 미음은 목을 신전시키면,
혹은 목을 뒤로 젖히면 이렇게 써야 되죠. 자, 요거 해설서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척추 수막류에 대한 해설. 얘는 기본 교재 3권 37쪽에 있습니다. 자, 척추 수막류는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척추뼈의 뒷부분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분리된 척추 사이로 척수나 신경섬유가 돌출된 상태이다. 그러면 그 돌출된 이유는 뭐가 된다? 마비가 된다. 자, 그래서 신경장애를 일으킨다. 또 신경손상으로 인해서 하지마비와 항문 및 방간 관략근 마비가 수반된다. 그렇겠죠. 그 돌출된 부분 이후로는 마비가 되죠. 즉 결함이 일어난 부분 아래의 기능 마비가 동반된다. 그래서 아까 그 조건에 선생님 하지마비라고 적어놨잖아요. 학생 특성에. 그리고 미음. 자, 얘도 기본교재 3권의 14쪽에 있습니다. 해설 보겠습니다. 비대칭성 긴장성 목반사는 목을 좌우로 돌리는 동작에 의해서 유발됩니다. 좌우로 돌리는 동작. 목을 돌림에 따라 얼굴이 바라보는 쪽은 팔과 다리가 신전되고 그 반대쪽은 팔과 다리가 굴곡된다. 근데 아까 신전된 쪽이 왼쪽이니까 목을 왼쪽으로 돌리면, 목을 돌리면이라고 쓰면 틀린 답입니다. 방향을 적어줘야 돼요. 목을 왼쪽으로 돌리면. 자, 그리고 미은, 목을 뒤로 젖히면 혹은 목을 신전시키면, 얘도 기본교재 3권 15쪽에 있습니다. 대칭성 긴장성 목반사는 목의 굴곡이나 신전에 의해서 나타난다. 즉 목을 뒤로 젖힌 상태인 신전을 했을 때는 상지가 신전되고 하지는 굴곡되며, 반대로 목을 앞으로 수그린 상태로 굴곡시켰을 때는 상지가 굴곡되고 하지가 신전된다. 그래서 반드시 목을 뒤로 젖히면, 목을 신전시키면 이렇게 써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비읍에 해당하는 전신발작입니다. 전신발작입니다. 명칭서라고. 자, 봤더니 위에서 보겠습니다. 학생 C는 전신발작이 있어요. 아까 위에 발작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조 증상이 있대.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선생님 저거예요. 저거밖에 없어요. 전신 온몸, 긴장성, 빳빳하게 굳는 거, 간대성, 달달달 떨리는 거, 발작. 온몸이 빳빳하게 굳으면서 달달달 떨리는 게 전신, 긴장성, 간대성, 발작이라고요. 간대성은 떨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 친구, 그러니까 지원 인력 물어봅니다. 자, 평소와 다른 특이한 행동이나 감각 반응 등을 관찰하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발작이 시작되면 일단 의식이 없으시죠. 그리고 온몸이 경직되죠. 경직성, 호흡 곤란으로 격렬한 발작이 뭐다? 간대성으로 인해서 신체 상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서 몸 전체가 심하게 떨립니다. 대부분 이게 간대성이라고요. 대부분 3분에서 5분에 끝나는데 그러고 나면 잠이 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힘들다니까요. 이거 온몸이 빳빳하게 굳은 데서 발발 떨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발작이 진정되면 꼭 휴식을 취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하나 떡밥이죠. 전신 긴장성, 간대성 발작을 한 친구가 발작이 진정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휴식을 취하게 해준다.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문제는 저도 솔직히 미스크5요. 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요게 아니고 다른 거를 예상했었어요. 근데 너무 그죠? 쉬운 부분이 나왔습니다. 먼저 해설서 전신 긴장성 간대성 발작 해설 좀 보겠습니다. 얘도 기본 이론 교재 3권 39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전신 긴장성 간대성 발작은 대발작이라고도 부른다. 가장 흔한 형태로 전체의 60%를 차지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발작을 하기 전에 전조 감각을 느끼기도 한다. 전조 증상을 느끼기도 한다. 발작이 시작되면 의식 불명 상태에서 온몸이 경직된다. 그래서 긴장성. 호흡 곤란이 생길 수도 있고 배변 통제도 안 되고 격렬한 발작을 일으킨다. 격렬한 발작이 간대성. 그래서 신체적으로 상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침이 흡입되거나 혀를 깨물거나 구토로 인해서 2차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전신 긴장성 간대성 발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옆으로 뉘인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예. 한 번만 정리하고 좀 제대로 외웠으면 틀리지 않을 문제인데 좀 사실은 속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속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를 다른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서 5와 관련해서 떡밥이 엄청난 떡밥들이 걸려있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는 그 문제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사 A가 이런 말 합니다. 학습장애입니다. 학습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학업 성취 수준과 지능에 대한 정보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업 성취 수준과 지능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 그러면 학습장애의 진단 모델 중에서 뭐다? 능력 성취 불일치 모델이다.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학업 성취 수준과 지능. 불일치 모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업 성취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 국립특수교육원 기초학력검사와 기초학습 능력검사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검사 둘 다 규전 참조 검사. 당연히 규전 참조 검사죠. 규전 참조 검사니까 뭘 알아본다? 상대적인 위치를 알아본다. 그리고 영역별. 이 영역별은 뭐 국어 사회 이런 거 있잖아요. 국어 사회란다. 국어 수학, 읽기 쓰기 수학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데 그 영역에 뭐가 나온다? 백분위 점수. 왜 백분위 점수가 나온다? 규전 참조 검사니까. 규전 참조 검사는 상대적 위치, 백분위 점수, 상대적 위치 알아본다. 그리고 당연히 학년 기준을 써야죠. 학년. 몇 학년 수준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몇 학년 수준입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죠. 그러면 기억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뭐다? 학력 지수예요. 학력 지수. 학력 기준이 나왔으니까 학력 지수가 나와야죠, 당연히. 자, 특히 학업 수행이나 발달 정도를 나타내는 학력 지수에 대한 진단적 분류를 제공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기억은 학력 지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 리스크 5죠. 5가 등장했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5로 가는 겁니다. 근데 4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4와 차이점 물어봤습니다. 자, 5는 전체 척도, 기본 지표 척도, 추가 지표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지각 추론 지표가 어떻게 나갔다? 우리 해설서 보십시오. 6쪽에 표 보시면 왼쪽에 5, 오른쪽에 4입니다. 지각 추론 지표가 어떻게 간다? 시공간 지표와 또 유동 추론 지표로 나뉜다. 솔직히 이 12번은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디귿이죠. 유동 추론 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지적 능력. 이 유동 추론 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지적 능력은 뭐다? 유동 추론 지표는요,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 새로운 것을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해설서 바로 보십시오. 디귿. 유동 추론 지표는 새롭거나 익숙하지 않은 문제 해결 능력이다. 사전 지식이나 문화적 기대, 결정 지능으로도 풀 수 없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그냥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냥 심플하게요. 이렇게만 답 써도 됩니다. 새로운 문제 해결 능력. 제가 여기다 쓴 답들은 저거예요, 저거. 우리 선생님, 전공서적에 있는 답들이에요. 근데 굳이 이렇게 다 안 써도 돼. 새롭거나 익숙하지 않는 문제 해결 능력, 혹은 새로운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만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니을 봅니다.
자, 5에서 새롭게 추가된 지표가, 새롭게 추가된 소검사가 무엇입니까? 자, 이것도 해설서 가겠습니다. 니을 무게 비교입니다. 자, 기본 규제 3권 30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16개 소검서는 위스크 4와 동일한 13개 소검사와 5에서 새롭게 개발된 3개 소검사, 무게 비교, 퍼즐, 그림 기억입니다. 여기서는 답은 무게 비교죠. 밑에 퍼즐 그림 기억 나와 있으니까 무게 비교만 쓰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답이 구성이 됩니다. 자, 해설서 보시면 선생님, 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 문제,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죠. 1번부터 12번까지 보면 한두 개 빼놓고는 다 제 교재에 있던 내용들입니다. 기본 이론 교재에 있던 내용이고, 그리고 특수교육법에 있던 내용이고, 지금 새로 손을 봐서 4월 달에 나올 교육과정에 있던 다 그 내용들입니다. 한두 개 정도는 제가 따로 보충 자료로 제공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쌤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말입니다. 일단 A형을 풀어보셨지만 이 모든 걸 다 외운다면 최고죠. 최고예요. 근데 사람이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거 하나예요. 쌤들 외우실 때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이해를 기반을 해서 외우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지문을 따라서 물을 더 같이 지문을 좀 넓게 보시면서 막 지엽적으로 보지 말고 넓게 보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넓게 보시면서 지문을 따라가면 답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물론 12번 문제는 그게 어렵습니다.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100% 완벽하게 알아야지 쓰는 거죠. 유동추론 이론, 유동추론 지표도 선생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한 능력이라고 끌어내기가 좀 어려워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12번 같은 문제 빼고는 선생님들이 외우지 않은 문제들이라도 혹은 외웠는데 기억나지 않은 문제들이라도 선생님들이 기본 이론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가 탄탄하게 자리 잡았다면 시험을 보실 때 문제를 푸실 때 지문에서 답을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A형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B형 들어가겠습니다.